캐나다인 10명 중 4명이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민 온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다시 떠나려 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던 캐나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범한 직장인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식료품 가격은 너무 올라서 푸드뱅크조차 문을 닫고 있으며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평범한 가정이 집을 사려면 연봉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전국 평균 기준으로 17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밴쿠버로 가면 이 숫자가 36만 달러로 뛰어오르죠. 그런데 캐나다 가정의 평균 소득은 7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아예 집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달랐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캐나다에서 집을 사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택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는데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요. 설령 집을 살 돈이 있다고 해도 받는 건 별로 없습니다. 밴쿠버에서 평균 주택 가격이 200만 달러 가까이 되는데 그 돈 주고 사는 집이 작은 단독주택이에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같은 돈으로 대저택을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집을 사고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로 사는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 구하기도 집 사기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주택 건설이 부족했고 님비 현상이 심했으며 인구는 늘었고 정부의 복잡한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도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캐나다 전역에서 전월세 공실률이 사상 최저인 1.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살 곳을 찾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 하나에 지원서가 수백 장씩 몰리고 임차인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은 집에 지붕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전기 켜고 밥 먹을 건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 다는 불가능하다. 공실률이 이렇게 낮으니까 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월세를 올려서 최대한 돈을 뽑아내려고 하죠. 실제로 어떤 집주인은 월세를 한 달에 7,000달러씩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월세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오를 겁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원룸 평균 월세가 거의 3,000달러에 달해요. 세금 떼고 월세 내고 나면 캐나다 사람들은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 심지어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죠. 빚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는 정부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캐나다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죠. 주택 문제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 보면 트리도 총리가 재임한 기간 동안 캐나다 부동산 가격이 역사상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민 정책이에요. 2016년부터 정부는 거의 3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이건 기록적인 숫자이고 과거 수십 년보다 연간 40%나 높은 수준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구를 크게 늘리면서 정부는 이미 부족했던 주택 시장을 더 압박했어요. 이건 간단한 경제 원리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를 늘리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입문 단계의 집이나 아파트를 찾고 있어서 평범한 캐나다인들과 첫 주택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불균형적인 압박을 가하하고 있습니다. UBC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 주택을 찾지 못해서 지금 벤이나 주차장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한 학생은 기숙사를 배정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다른 도시에서 비행기로 통학하는데 그게 월세보다 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민만이
가격 상승의 원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쉬운 대상이긴 하지만 말이죠. 캐나다는 수십 년 동안 주택에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CIBC 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캐나다는 2030년까지 500만 채의 주택이 더 필요한데 개발업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캐나다의 지방 정부들은 주택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우선 집을 소유한 시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이 되면 자기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이죠.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님비 현상이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선출된 공무원들도 이걸 알고 있어서 재선에 실패할까봐 주택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요. 게다가 각 도시와 주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면서 개발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도시에서는 이게 주택 가격의 2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 비용은 당연히 개발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세금과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인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BC주 정부는 23%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은 단 1%만 성장했어요. 이런 폭발적인 공무원 증가는 더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죠. 연방정부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2015년 이후 매년 약 200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의 마지막 쐐기는 외국인 투자예요. 캐나다는 돈을 투자하기에 매우 매력적이고 안전한 곳이지만 동시에 OECD 국가 중에서 자금 세탁이 가장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BC주의 자금 세탁 스캔들에 대한 정부 의뢰 보고서는 상당한 규모의 불법 자금이 캐나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의 부동산을 사걸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금 세탁은 여전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죠. 주택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는 생활비는 어떨까요? 2022년 이후 식료품 가격이 10% 이상 올랐고 2023년 3월에만 거의 200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푸드뱅크를 방문했습니다. 이건 사상 최고 기록이고 2019년 수준의 2배예요. 캐나다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이유 중 하나는 경쟁 부족 때문인데 소수의 기업들이 거의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역사적으로 식품 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고도로 집중된 시장이 형성되어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예가 빵 시장인데 단 2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닭고기, 달걀, 유제품 산업을 보호하면서 식료품 가격 상승을 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평균적인 캐나다 가정이 연간 거의 450달러를 더 지불하는데 이게 월세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정부 정책이 물가를 올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입한 탄소세는 휘발유와 난방비를 그 어느 때보다 비싸게 만들었죠. 캐나다인들은 G7 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 휘발유에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 탄소세는 시민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았어요. 실제로 자유당 의원들조차 유권자들의 불만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탄소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게 대서양 연안주들에서 정점에 달했는데 시민들이 더 이상 탄소세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자 자유당 정부가 지지를 잃지 않으려고 양보해서 그 지역의 세금을 철폐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환급금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탄소세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의회 예산 담당관이 명확히 밝히기를 경제적 영향까지 포함하면 시민들이 손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세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캐나다인들은 정부 때문에 여러 산업에서 더 높은 가격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가장 명백한 예가 통신 산업입니다. 캐나다의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호주보다 7배 비싸고 핀란드보다는 무려
1000배나 비쌉니다. 더 미친 건 네 번째로 큰 통신사인 취오가 최근 캐나다 최대 통신사인 로저스에 인수됐는데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거래가 중단되거나 지연됐을 텐데 캐나다에서는 대기업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이런 반경쟁적 거래를 해내고 있습니다. 은행 산업도 비슷해요. 경쟁도 없고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지도 없죠. 캐나다에서 은행을 새로 설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대기업에 유리한 엄격한 규제 때문이거든요. 그 결과 캐나다인들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은행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 사람들보다 연간 $250를 더 낸다고 추산되는데 왜 그럴까요? 경쟁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예시를 100만 개 더 나열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캐나다는 엄청나게 비싸요. 이걸 상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캐나다는 이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캐나다는 경제 생산성이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6% 증가했어요. 이런 하락은 캐나다의 정체된 임금과 삶의 질 저하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죠. 생산성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민간 부문 투자 부족입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캐나다 밖에 투자하고 있는데 왜 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하지 않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다른 곳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특히 현 캐나다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정권은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또 다른 이유는 경쟁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캐나다 산업은 소수의 핵심 기업들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투자할 진짜 이유가 없어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 집중도가 낮아서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추구하면서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이 일어나죠. 또 다른 이유는 정부 개입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에너지 산업을 불이익 주는 연방 정책 때문에 에너지 부문 투자가 크게 감소했어요. 2014년 이후 에너지 투자가 연간 거의 $600억 감소했습니다. 물론 석유와 가스가 과거의 것이고 캐나다가 미래에 대비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건 충분히 타당한 말이에요. 하지만 2016년 이후 기술 기업에서 나오는 GDP는 인플레이션만큼만 성장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산업 투자를 장려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대기업과 자금 유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전례 없는 스타트업과 인재 유출을 겪고 있거든요. 매년 캐나다인의 0.7%가 기회를 찾아 국경 남쪽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생활비는 더 낮고 미국이 훨씬 역동적이니까요. 이 시나리오에서 패배자는 정부가 아니라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면서 삶이 계속 더 어려워지는 열심히 일하는 캐나다인들입니다. 중앙은행은 낮은 금리를 유지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생활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아요. 뭔가 빨리 바뀌길 바랄 뿐이죠.